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메릴랜드 HOD라는 필명의 저자가 쓴 두 편의 글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읽으면서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보통 혁명이라고 하면 거리 시위나 정치적 격변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시끄러운 사건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이 글들은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조용한 방식, 그러니까 코드를 통해서 금융 시스템의 판을 뒤엎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미국 국채, 그리고 비트코인.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맞물려서 현재 통화 독점 체제를 해체하고 권력을 연준에서 재무부로 옮기는지 그 메커니즘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이 분석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바로 이겁니다. 거대한 변화는 충이나 칼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존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잃고 조용히 더 나은 대안으로 갈아탈 때 시작된다는 거죠. 아, 선택에 의한 변화군요. 네. 그리고 이 자료들은 그 대안이 바로 미국 국채로 100% 담보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지목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글로벌 통화 시스템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릴 수 있는 일종의 트로이의 목마라는 주장입니다. 그럼 이 목마가 어떻게 성벽 안으로 들어가는지 그 첫 단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지금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부터 짚어봐야겠네요. 자료에서는 우리가 은행에 넣어둔 예금이 사실은 안전하게 보관된 내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죠? 그냥 은행에 빌려준 무담보 대출이나 마찬가지라고까지 하던데요. 정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죠. 현대 은행 시스템은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아, 학교에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네. 예를 들어 청취자께서 은행에 100만 원을 예금하면 은행은 법적으로 그중 일부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져요. 대출이 나가는 그 순간 새로운 돈이 그냥 창조되는 겁니다. 허공에서요. 네. 경제학자 리처드 워너는 이걸 은행이 사실상 무에서 돈을 창조한다고 표현했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과 자산 거품의 근본 원인 중 하나라고 이 글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제 예금 통장에 찍힌 숫자가 실제로는 허상에 가깝다는 거네요. 게다가 자료를 보니 2008년 금융위기 때 생긴 2조 달러 규모의 부실 자산이 아직도 시스템 어딘가에 숨어 있다고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값싼 빚으로 겨우 버티는 좀비 기업들도 많고요. 시스템이 꽤 불안정한 상태죠. 바로 그 지점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특히 미국 단기 국채로 1달러당 1달러 가치가 완벽하게 보장되는 스테이블 코인은 방금 말씀드린 은행 예금과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첫째, 이건 완전 지급준비금 방식이에요. 100만 원어치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면 발행사는 실제로 100만 원어치 미국 국채를 금고에 쌓아둬야 합니다. 아, 1대1로요? 네. 둘째는 투명성. 이 준비금 내역을 누구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즉시 상환 가능성. 원하면 언제든지 스테이블 코인을 실제 달러로 바꿀 수 있죠. 잠깐만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차이점이죠? 결국 둘 다 달러 기반 아닌가요? 결정적인 차이는 돈이 어떻게 생성되느냐에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은행의 대출 행위가 돈을 만들었죠. 네, 무에서 유를 창조했죠. 하지만 이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국가의 가장 안전한 담보물, 즉 국채를 기반으로만 돈이 생겨납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예요. 이 시스템 안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가진 개인이 부실 대출을 잔뜩 짊어진 은행보다 더 안전한 상위 채권자가 되는 셈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위험한 은행 예금에서 안전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산을 옮기겠죠. 결국 부실한 은행들은 경쟁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도태된다는 말씀이 너무 쉽게 들리는데요. JP 모건 같은 거대 은행들이 이런 변화를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을까요? 물론 엄청난 저항이 있겠죠. 하지만 이 시나리오의 핵심은 정치적 투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그게 아니군요. 네, 이건 소비자의 선택에 의한 시장의 변화예요. 더 편리하고 더 투명하고 더 안전한 금융 서비스를 사람들이 외면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마치 사람들이 마차 대신 자동차를 선택했던 것처럼요. 알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조용히 더 나은 선택을 하면서 시스템이 바뀐다는 거군요. 자, 그럼 이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대중화되면 통화 권력의 지형이 바뀐다고 했는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 같습니다. 연준의 역할이 축소되고
재무부가 사실상 화폐 발행처가 된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네, 바로 이 지점이 권력 이동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통화 정책의 중심은 항상 연준이었어요.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거나 양적 완화를 통해 시장에 돈을 풀면서 경기를 조율했죠. 네, 그렇죠. 하지만 모두가 국채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국채가 곧 돈의 담보물이 되니 사실상 재무부가 통화량의 근원을 통제하게 되는 셈입니다. 국가 부채가 곧 통화 그 자체가 된다.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해가 잘 안 가요.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그냥 재무부에 넘겨줄 리가 없잖아요. 넘겨주는 게 아니라 그 권한이 무력화되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유동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는데요. 프로그래밍 가능한 유동성이요? 네, 이걸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연준이 복잡한 회의를 거쳐서 아주 정교하게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듯 금리를 조정하는 게 기존 방식이라면 새로운 방식은 재무부가 코드 몇 줄로 시장의 규칙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코드 몇 줄로요? 예를 들어 재무부가 이번 달부터 모든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준비금의 10%를 반드시 5년 만기 국채로 채워야 한다는 규정을 발표하는 거죠. 아, 그럼 시장 참여자들은 그 규정을 따르기 위해 5년물 국채를 사들일 거고 자연스럽게 5년물 금리는 재무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와, 그건 정말 중앙은행이 아니라 거대한 스마트 컨트랙트가 통화 정책을 펴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피파 맘그램 박사가 이걸 탈중앙 금융 디파이 기술을 이용해 금융을 다시 중앙화 리파이 한다고 표현한 겁니다. 연준이나 시중은행 같은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재무부라는 국가재정의 주체가 직접 통화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구조적 변화입니다. 알겠습니다. 통화 권력이 연준에서 재무부로 넘어가고 스테이블 코인이 그 도구가 된다는 그림은 이제 좀 그려지네요. 하지만 이 시스템은 전부 달러와 국채에 기반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왜 갑자기 비트코인이 끼어들어야 하는 거죠? 솔직히 없어도 잘 돌아갈 것 같은데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의 활용점정이죠. 모든 통화 시스템에는 반드시 압력 배출 밸브가 필요합니다. 압력 배출 밸브요? 시스템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을 때 그 가치를 흡수해서 구매력을 보존해 줄 수 있는 장치 말이죠. 과거 근본이제 시절에는 금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시스템은 완전 지급준비금 방식이라면서요. 돈을 함부로 찍어낼 수 없으니 인플레이션 압력도 없을 거고 그럼 압력 밸브도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정부는 언제든 국채를 더 발행해서 돈을 풀 유인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 과잉 유동성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가겠죠. 기존 시스템에서는 그랬죠. 하지만 이 새로운 시스템의 참여자들은 누구도 임의로 찍어낼 수 없는 절대적으로 희소한 중립자산을 찾게 될 거라는 게 이 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이 시스템의 핵심은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인데 여기에 세상에서 가장 변동성 큰 자산 중 하나인 비트코인을 굳이 연결하는 이유가 뭔가요? 오히려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요? 훌륭한 지적입니다. 여기서 비트코인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달러처럼 일상적인 거래에 쓰이는 화폐가 아닙니다. 아, 화폐가 아니군요. 네, 이 시스템에서 비트코인의 역할은 국가 간의 최종 결제 수단이자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가치의 척도, 즉 시스템의 도덕적 척추가 되는 겁니다. 도덕적 척추라. 왜 금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냐? 이 자료는 비트코인이 금보다 몇 가지 결정적인 우위를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이동성, 즉시 가능한 검진 가능성, 국경 없는 프로그래밍 가능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압류 저항성이죠. 아, 금은 옮기기도 어렵고 진짜인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뺏길 수도 있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수십억 달러 가치의 금을 국경 너머로 옮기는 것과 머릿속에 비밀번호 몇 개로 옮기는 것의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금보다 기술적으로 우월하다는 점은 알겠습니다. 그래도 도덕적 척추라는 표현은 좀 추상적으로 들리네요. 그럼 루크 그로맨이라는 분석가의 말을 인용해 보죠.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달러 가치가 금이나 비트코인에 대해 떨어지면 아무도 폭동을 일으키지 않지만 임금이나 집세에 대해 떨어지면 사회는 무너집니다. 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풀어 달러 가치가 떨어질 때 그 압력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먼저 흡수된다는 겁니다. 아, 사람들이 월급 안 오른다고 시위하는 대신 그냥 비트코인을 산다. 그렇죠. 자신의 부를 보존하기 위해서요.
이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은 달러를 대체하는 경쟁자가 아니라 달러가 제기를 가도록 규율하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시스템이 과열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최종 담보물이자 앵커가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시스템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는 거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료에서 제시한 소버린 플라이휠이라는 개념으로 넘어가 보죠. 이건 또 뭔가요? 방금 설명한 구조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거라고 하던데요. 네, 주권 플라이휠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네요. 이건 세 가지 요소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면서 스스로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세 가지 요소요? 네, 첫째, 유동성을 담당하는 스테이블 코인. 둘째, 중립적 앵커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 준비금.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구조적 혁신인 비트본드입니다. 이 플라이휠의 엔진이 바로 비트본드라는 새로운 형태의 국채입니다. 비트본드라. 이름부터 생소한데 기존 국채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비트본드는 달러로 발행되고 이자도 달러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국가가 보유한 비트코인 준비금을 담보로 발행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작동 방식이 정말 절묘한데요. 정부는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면 달러를 더 찍어낼 수 있지만 담보로 잡힌 비트코인은 절대 팔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자는 달러로 주고 원금 담보는 비트코인이라는 건데 이게 기존 국채보다 나은 점이 정확히 뭐죠? 결국 달러 빚은 그대로 있는 것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구조의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국가 부채가 인플레이션에 따라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명목화폐가 아니라 절대적 희소성을 지닌 자산, 즉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재설정된다는 겁니다. 아, 기준이 바뀐다? 네,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될까요? 명목화폐인 달러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질 가치가 계속 떨어지겠죠? 즉, 갚아야 할 빚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집니다. 반면에 담보물인 비트코인의 가치는 희소성 때문에 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와, 마치 빚이 희소성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상각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국가가 비트코인을 사서 빚을 갚는 게 아니라 그 비트코인을 담보로 새로운 빚을 내고 그 행위 자체가 비트코인 가치를 올려서 재정 건전성을 높인다는 건가요? 이게 정말 가능하다면 이건 거의 금융계의 연구기관 같은데요? 금융계의 연구기관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이게 바로 플라이휠 효과입니다. 한번 순환 구조를 그려보죠. 첫째, 국가가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매입하면 시장의 비트코인 공급이 줄어들어 가격 상승 압력이 생깁니다. 네. 둘째, 비트코인 준비금의 가치가 오르면 국가의 대차대조표가 건전해지죠. 재정이 튼튼해지고요. 그렇죠. 셋째, 재정 건전성이 좋아지니 더 좋은 조건으로 새로운 비트본드를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이 비트본드로 확보한 자금으로 또다시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매입합니다. 그리고 이 순환이 계속 반복된다? 네, 한번 돌기 시작하면 멈추기 힘든 강력한 엔진이 되는 거죠. 이미 마이크로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이 이 모델을 성공적으로 증명했고 이걸 국가 단위로 확장한 것이 바로 소버린 플라이휠입니다. 정말 대담한 아이디어네요. 만약 미국에 정말로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지정학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있겠는데요? 상상 이상일 겁니다. 다른 국가들도 이 흐름을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구조는 미국이 현재 직면한 두 가지 거대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요? 첫째는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 문제입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언급했듯이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긴축 정책 없이도 부채를 효과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죠. 아, 긴축 없이 부채를 해결한다? 네. 둘째는 트리핀 딜레마의 역전입니다. 지금까지 기축통화국 지위는 자국 제조업을 망가뜨리는 부담이었지만 이 시스템에서는 오히려 비트코인이라는 글로벌 자산을 빨아들여 국가를 재건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는 증거로 자료에서 러시아의 반응을 언급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이 암호화폐로 37조 5천억 달러의 빚을 상쇄하려 한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고요? 네, 푸틴의 경제 고문인 코비아코프는 한 발 더 나아가 워싱턴이 막대한 부채를 스테이블 코인에 밀어넣고 평가절하해서 시스템 전체를 리셋할 것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건 엄청난 비난이네요. 러시아는 그냥 망상에 빠져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런 시나리오를 심각하게 경계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이건 이 아이디어가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 검토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적 옵션이라는 강력한 방증이죠. 경쟁국들이 먼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특히 미국이 이 모델을 선점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은 훨씬 더 비싼 가격에 비트코인을 사들여야만 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미국에게 다음 세기를 지배할 수 있는 막강한 금융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이 자료의 주장입니다. 와, 오늘 정말 거대한 이야기를 나눴네요. 코드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는 하나의 청사진을 살펴봤는데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죠. 먼저 미국 국채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새로운 화폐의 기반이 되고 그 과정에서 통화 권력은 연준에서 재무부로 이동합니다. 네, 자연스럽게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 새로운 시스템을 규율하는 최종 담보물 역할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비트본드와 소보린 플라이휠은 국가가 명목화폐 부채라는 덫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혁신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죠.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미래는 달러의 갑작스러운 붕괴나 종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달러가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희소성에 스스로를 고정시킴으로써 진화해야 한다는 강력한 압박에 가깝다고 봐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너무 급진적인가요?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수순일까요? 글쎄요, 처음엔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렸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각 단계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무시하기는 힘든 시나리오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주시죠. 좋습니다. 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군사력이나 자원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신뢰라고들 합니다. 만약 그 신뢰가 더 이상 정치인의 약속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적으로 검증되고 전 세계적인 중립자산으로 담보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강한 통화의 정의가 항공모함과 핵무기에 기반한 것에서 수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희소성에 기반한 것으로 바뀌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쩌면 우리가 맞이할 미래의 모습을 결정할지도 모르겠습니다.